지난 이야기. 깨가 쏟아지는 루이의 신혼생활. 그는 가히 애처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아내가 혹여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냈다. 그녀 또한 남편을 위해 힘썼다. 그의 아내답게 왕비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소화하려 노력했다.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행동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왕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녀의 숨은 조력자 부르봉. 여태 그는 그녀를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럼에도 그의 지지율은 바닥쳤고 정권 2년 만에 퇴출 위기를 맞는다. 이에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음모, 정치 공작을 통해 민심 회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요행을 바란 대가는 혹독했다. 무리한 음모는 도리어 역풍을 맞아 다시 그에게 돌아왔고 결국 해임이라는 결과를 낳고 만다. 거칠어진 신혼생활과 불안한 왕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루이. 과연 이들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부르봉이 레임덕을 넘어 대드덕을 맞이한 이후 프랑스는 또다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대중은 루이 15세의 친정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6이었죠. 그로서도 아직 부담스러웠는지 반복해서 위임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섭정이 아닌 재상을 임명해 모든 국정을 일임했어요. 바로 플레리의 시대가 개막했죠. 플레리는 부르봉과 달리 노선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적 보수주의,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보인 역대 추기경들과 달리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방점을 뒀어요.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원천 배제했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플레리는 다른 두 추기경과 비교했을 때 확고한 맛이 없어서 그런지 제일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는 그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업적만 놓고 보면 두 사람 못지않게 훌륭하죠. 가장 먼저 그가 재상이 된 지 13년 만에 프랑스는 모든 빚을 청산해요. 그것도 모자라 2024년 현재 가치로 약 2,549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합니다. 또한 국내로는 전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외로는 오스만 제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교역을 증진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죠. 그의 수완으로 나라가 안정되자 대중은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말이 있듯 당연히 그를 기용한 루이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루이를 가리켜 르비앙엠이 친의 왕이라고 칭송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왕의 권위는 점점 더 빛나는 반면 왕비의 권위는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플레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르봉의 음모 이후 여기에 가담한 그녀를 자신의 주적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그녀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 다시는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플레리는 루이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여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여성의 조언을 듣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네요. 하지만 루이는 이를 철석같이 따랐죠. 왕비가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하려 하자 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명령하건대 플레리 추기경이 나를 대신하여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과 플레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따랐죠.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27년 그녀가 쌍둥이 딸을 출산했을 때 플레리는 이런 결정을 내려요. 왕비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왕의 행차에 동행할 수 없고 베르사유에 머물러야 한다. 그냥 집에 틀어박혀 애나 낳으면서 살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그녀는 첫 출산 후 10년 동안 8명을 더 낳으며 대중들에게 애 낳는 기계로 불립니다. 그동안 플레리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루이의 재혼을 준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바람이 실현되는 일은 없었죠. 그러자 그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냥 돌연사하길 바랐으나 뜻대로 되어주질 않으니 대신 사회적 매장을 시켜줄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프랑스 사를 다루면서 왕비의 사회적 매장 사례를 숱하게 들려드렸죠. 카트린 데 메디치와 마리 테레즈, 두 사람 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메트레상 티트르, 공식 정부였죠. 드디어 루이의 악명 높은 남봉꾼 이야기가 펼쳐져요. 플레리는 예쁘면서 정치에는 무관심한 여성을 물색합니다. 이윽고 한 명의 여성을 발견했죠. 바로 루이즈 쥐일리드 마이넬이에요. 루이즈는 여러모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왕비의 시녀라는 점이 가장 훌륭했죠. 일단 왕비의 곁에 있는 것부터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증명했고 상시 붙어있는 만큼 접근성이 뛰어났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미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루이가 처음부터 불륜을 즐긴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건 1732년 플레리가 그녀를 소개한 지 수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것도 주변에서 하도 엮어대 겨우 이루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를 최대한 숨기려 했습니다. 일말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자 했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왕위계승 전쟁. 이듬해인 1733년 폴란드 국왕 아우구스트 2세가 사망하면서 다시 그의 장인 스타니스와프 1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애초에 왕비는 아버지를 위해 그와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그 목적을 달성시켜 줌으로써 미안함을 지우려 한 겁니다. 겸사겸사 합스부르크도 견제하고 말이죠. 물론 전쟁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오이긴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오스트리아를 지키고 있었죠. 흥이 깨져버린 루이는 곧 관심을 꺼버립니다. 플레리도 전쟁은 경제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종전을 서둘러요. 더욱이 그 사이에 국왕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죠. 놀랍게도 이는 왕비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녀가 먼저 그를 거부하고 나서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1737년 그녀는 10번째 아이를 출산했죠. 그리고 이제 더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계속된 임신과 출산의 반복으로 더 이상의 임신은 목숨을 위태롭게 했죠. 눈치 없는 루이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녀와 관계를 가지려 했어요. 결국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된 그녀는 이듬해인 1738년 유산을 하고서야 다시는 그가 자신의 침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자충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이 결정으로 그녀는 그에게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되었죠.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루이는 눈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눈치 없이 행동해 그녀가 먼저 자신을 밀어내게 유도했던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왕비가 자신을 거부하고 나서자 그도 더는 꺼릴 게 없어집니다. 덕분에 대놓고 루이지를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당시 그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혼을 시켰으며 대신 자신의 공식 정부로 앉혔죠. 공식 정부가 된 그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호의호식하며 지내요. 대국의 국왕답게 루이의 배포가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혜택이 그녀에게 주어졌죠. 그중 가장 큰 혜택은 뭐니뭐니 해도 베르사유 궁전 내 호화스러운 거처가 지급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왕비보다도 큰 거처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는 루이의 거처와 비밀의 문이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또 다른 혜택은 다달이 내려지는 하사금이에요. 그녀는 그 돈으로 옷과 장신구 등 온갖 사치를 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그녀는 궁전 한정, 국왕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자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루이지를 공식 정부로 앉히며 끝낼 줄 알았던 그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번은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존재하듯 그에게 있어 여색은 일종의 놀이와 비슷해져요. 따라서 그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할 무렵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폴린 펠리시테죠. 당시 루이는 29살로 2살 연하인 폴린과 금세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루이지와 폴린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들이 친자매라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폴린은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공식 정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는 들어오자마자 루이를 유혹해요. 루이도 차분한 성격의 루이즈보다 쾌활한 폴린의 매력에 더 이끌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프랑스인들이 개방적일지라도 한 지붕 두 자매와 잇따른 추문은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한술 더 뜬 행보를 보여요. 루이는 폴린의 환심을 사고자 물량 공세를 펼칩니다. 궁전 내 자신의 방 바로 옆을 그녀의 거처로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파리 인근의 슈아제르 루아성을 그녀에게 하사했죠. 그저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건물주로 등극시킨 거예요. 당연히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1741년 폴린이 출상 도중 사망에 이르자 파리 군중들이 그녀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죠. 베르사유의 군중들은 그녀의 죽음을 기뻐했다. 그들은 그녀가 왕이 베르사유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녀의 시신은 천으로만 덮인 채 궁전 계단으로 옮겨졌다. 군중들은 폴린의 시신을 발견하자 불쏘시개를 던지며 온갖 모욕을 가했다. 주로 폴린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루이의 난잡한 사생활에 대한 불만도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폴린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과 추문을 일으켜요.
이번에는 루이보다 4살 더 어린 디안 아델라이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또 구설수에 올라요. 그녀 역시 루이즈와 폴린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벌써 3명째.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루이가 32살이 되어서는 디안 외에 또 다른 여성과 추문을 일으킵니다. 7살 연하의 마리안느. 그녀도 루이즈, 폴린, 디안, 3자매의 동생이었죠. 정리하자면 5자매 중 무려 4명이 루이 15세와 불륜을 저지른 상황인데요. 일설에 의하면 루이는 넷째 오르탕스 펠레시테드 마이넬도 빼먹지 않고 몇 차례 관계를 가졌으나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 14세도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플레리가 쏘아올린 그의 정복류,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